네,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병원에 며칠씩 입원하고 치료비를 받는 경우 사실 굉장히 흔하게 볼 수가 있었죠. 일명 나이롱 환자다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이런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급을 철저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부정 수급과 각종 교통사고에 대해서 법으로 풀어보는 시간 함께합니다. 김기동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인치주의 김기동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이제 앞서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최근에 차 사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뒷목 잡고 병원으로 입원하는 경상 환자로 인한 보험료 누수를 막겠다는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허위로 입원 치료를 반복해서 보험금을 타냈던 사람들이 이제 법의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있는 건가요? 예, 안타깝게도 좀 그렇습니다. 그 보험금 수급을 목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사고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켜가지고 적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고들은 통상 이제 여러 번 반복되었을 때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최초에는 잘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건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제가 목격했던 사건 중에는 아예 조직화된 보험 사기 사건도 있었어요. 예, 범인들이 적발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조직을 차린 다음에 구성원들 풀을 섞어가면서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그렇군요. 보험 사기라고 지금 명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다가 직원들이 좀 이게 눈치가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적발되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험금 부정수급액이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부정수급에 대해서 법이 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편인가요?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형법상의 사기죄, 일반적인 어떤 사기죄로 적용을 했습니다.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네. 한 2016년 정도부터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더 강하게 이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사기죄보다 이제 벌금 상한만 높인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만, 그 대신에 이제 추가적으로 피해액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 조항을 두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 사기로 이렇게 50억 이상까지 규정할 정도로 과연 저만한 돈을 편취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또 드실 수도 있는데 네. 사기범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피해액은 실제 들어가는 수리비든 치료비든 상호 치료비까지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기 범죄자들이 실제로 막 손에 쥐는 돈보다 훨씬 사기 피해액이 크게 산정됩니다. 어차피 이게 모든 것들이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사회 부담으로 돌아가는 피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엄격하게 규제는 되고 있는 편이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기나 이런 부정수급이 이제 줄지 않고 있는 뉴스에서 계속 종종 보이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2025년부터 좀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들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일명 술타기 수법. 이 술타기 수법 처벌에 대한 신설 조항입니다. 이게 유명 연예인을 통해서 알려진 수법인데 이전에도 사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 근데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처음부터 범죄로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판례적으로 이런 어떤 빈틈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무죄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를 하면 된다는 좀 풍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이 큰 상황에서 일부러 이제 제 차 술을 마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음주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차 술을 마셔가지고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수법이죠. 이런 식으로 법망을 피해왔던 것입니다. 예, 이게 술타기 수법 처벌 신설 조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처벌 수단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건가요? 이게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빈틈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경찰이 만약에 음주운전을 한 의혹이 있는 사람을 이제 바로 이제 측정을 시도를 했는데 네. 만약에 범인이 그때 거부를 하고 도망을 친 다음에 다시 술을 마셔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게 만든 경우 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근데 이미 측정을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면 측정 거부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측정하기 전에 이런 술타기 수법을 해버리면은 사실상 처벌하기 어려웠다는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아까 이제 거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이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 건가요? 예, 이제 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존 이제 이건 방해 행위고 이제 음주 측정 거부한 경우와 처벌 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존에도 측정 거부를 했을 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었고 요 방해 행위 역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벌 수위가 이제 뭐 어떻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이 처벌 수위를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음주운전을 재범한 경우나 혹은 이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에 처벌 수위랑 유사하거든요. 네. 이 0.2%라는 게 정말 저도 사건을 하면서 보기 드문 수치인데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이 0.03%부터입니다. 그러니까 0.2%라는 건 정말로 엄청 인사불성 많이 그렇습니다. 마셔야 예, 돼.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처벌하는 수위와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 음주운전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적발되어서 처벌받는 경우보다 이런 측정 방해를 하는 경우에 훨씬. 하는 경우가 더 이제 처벌 수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이 음주와 관련해서는 또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제대로 좀 이렇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마약 운전도 사실 사회에 굉장한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뭐 최근에도 뭐 강남 뭐 어떤 경찰서로 들이받았는데 알고 보니 마약 양성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여기에 대한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라고요? 예. 사실 이 마약 운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이걸 특별히 취급했던 것은 아니고 기존에는 이제 도로교통법 45조에 보면은 과로 한때의 운전 금지라는 내용으로 규정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로를 했다거나 혹은 뭐 질병에 걸려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데 네. 혹은 뭐 약물 때문에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데 운전을 한 경우를 이제 통틀어서 규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 어찌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뭐 그 범죄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음주운전과 비교하면 음주운전은 차츰차츰 지금 처벌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네. 어느 정도 좀 높아진 상태인데 사실 이 부분은 크게 법적으로 수정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 지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마약 운전을 좀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들이 올라와서 입법 과정이 진행 중인데 아마 입법 안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5년 정도라고 했을 때는 수위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저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처벌 수위가 사실 높다고 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징역형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부담감이나 어떤 그 처벌의 어떤 무게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존보다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마약 범죄가 상당히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좀 선제적으로 대응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입법안이 좀 통과가 빨리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겨울에 사실 원주에서도 있었는데요. 눈길에 다중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량이 뒤엉킨 경우 과실 비율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고 있나요? 예. 그 다중 추돌 혹은 뭐 연쇄 추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이런 경우 이제 과실 비율 산정이 사실 기존 통상적인 경우보다 당연히 복잡합니다. 당연히 복잡합니다. 통상 뭐 그 일반적으로 막 몇 대 몇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수치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말씀하지만은 네, 개별적인 사안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듭니다. 사고 발생 경위나 혹은 그 충돌한 양상에 따라서 대단히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언제나 운전자에게 있는 것이 안전거리 유지 의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선행 차량보다는 후행 차량이 과실이 크게 산정이 되는데요. 예. 다만 이제 이번에 사고도 빙판길과
눈길의 문제였지만은 이런 경우 빙판길이거나 혹은 눈비가 와가지고 좀 기상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선행 차량에게도 책임이 많이 부과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요? 왜냐하면은 기상이 좋지 않음에도 좀 더 조심해서 운전을 했어야 되는데 선행 차량의 경우에도 어떤 이런 주의 의무를 결여했다는 부분이 과실 비율 산정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네. 그때는 이제 선행 차량임에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과실 비율 좀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번 뭐 원주 만종에서 뭐 53중 추돌이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거의 50대에 가까운 모든 차의 과실이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건가요? 뭐 양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네. 결국 뭐 실제는 이제 개별로 아마 서로에게 배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부 통합하여 그 과실 비율이 정해지긴 어렵겠지만은 네. 상호간에는 정해지겠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게 그날도 그랬지만 도로 사정이 뭐 열악했다. 약간 이제 내리막길도 있는데 거기에 블랙 아이스가 끼인 이런 상황도 있고 뭐 관리 주체가 되는 기관이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운전자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건가요? 법리적으로는 네. 사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도로 관리 주체가 어떤 도로 관리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고 발생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뭐 이제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도로 종류에 따라는 이제 따라 국토관리청이나 혹은 네. 뭐 지방도로 지자체, 뭐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등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사고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곧바로 운전자의 어떤 책임이 면책되고 뭐 도로공사의 어떤 책임이 부과되고 이렇다기보다는 운전자 간 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별도로 이제 도로관리주체에 대한 구상금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민사 책임에 관한 것이고 뭐 형사 네. 책임은 어떨까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네. 아직 이제 형사 책임진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전 뭐 2015년 그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건 때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는 됐지만 결국 네. 뭐 무혐의 처분이 나서 형사 처벌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구상권 청구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이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자신이 배상한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래라면 도로관리주체도 책임져야 했을 부분인데 내가 이미 금액을 배상했기 때문에 당신도 이제 그 부분을 내가 낸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라는 식으로 이제 구상금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사고 후에 조치하지 않은 것. 뺑소니랑 얼핏 보면 이게 같은 말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사고 후 미조치라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에 있는 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뭐 구제하겠다 이런 법률은 아니고요. 도로교통법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고로 인하여 어떤 도로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원활한 어떤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또 그럼 뺑소니는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뺑소니란 말은 사실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 뺑소니를 주로 이제 보통 생각하시기로는 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규정하자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 차량죄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인명 구호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고 후 미조치죄의 특징은 사고 발생 원인이 자기한테 없어서 자기가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고 발생에 책임이 없어도 네. 어쨌든 피해자가 있으면 어떤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호를 해야 되고 어떤 도로 방해물이 있으면 그걸 치워야 되고 네네. 이런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뺑소니라고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 차량 때는 그보다 조금 더 특수한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일단은 사고 발생 자체에도 본인 책임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사고가 나야 됩니다. 통상 말하는 어떤 사람이 사람 다치시거나 간에, 예. 혹은 뭐 사망하시거나 하는 그런 사고가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고를 알면서 도주를 하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이제 도주 차량죄가 되고 요것은 이제 훨씬 처벌이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이게 사고 후 미조치라는 것은
귀책이 없어도 일단은 이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예, 예. 어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사안이고 예. 뺑소니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지만 귀책이 이제 반드시 본인한테 있는 그런 예, 상황인 예.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로서 사고 현장에서 갖는 법적 의무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 이게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예. 먼저 당황하기 마련이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네. 저도 사고가 나면 참 당황스러울 것 그러니까요. 같더라고요. 예. 뭐 당연히 우선 정차하고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겠죠. 예. 사람이 다쳤다면 뭐 119 신고도 하셔야 되고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서 조치도 하셔야 되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에게 성명,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하는데요.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고 발생인데 책임은 맞습니다만은 사람이 타지 않은 정차된 차량 부딪혔을 때는 보통 그런 조치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물피도주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네. 이 역시도 근데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비록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꼭 정차된 차에 사람 안 다치고 그냥 차량만 사고가 나도 꼭 이제 그런 연락처를 주거나 어떤 연락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당연히 그냥 움직이는 차 간에 사고가 벌어졌을 때는 뭐 경찰을 부르든지 보험을 부르든지 예. 어떤 연락처를 주고받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주차된 차량, 정차해 있는 차량, 뭐 사람이 없더라도 반드시 연락을 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피도주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경우가 굉장히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린이와 사고가 났을 때 좀 어린이 혼자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연히 부모님과의 연락을 하지 않고 그냥 최근에도 제가 다뤘던 사건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아이랑 그냥 괜찮냐고 물어보고 아이가 괜찮다. 혼날까봐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가버리신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네.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취해가지고 반드시 이제 그 연락처를 주거나 혹은 부모와 어떤 권한이 있는 어떤 부모와 협의를 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이런 도주죄, 특가 도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도주죄에 해당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어린이와 사고 났을 땐 반드시 부모와 연락을 좀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동차 사고 보험 관련해서 신설된 조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지주 김기동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말고